안녕하세요. 최열진쌤입니다. 오늘은 워드 프로세스 필기 10강입니다. 섹션 16의 문서의 분류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는 문자, 기호 등을 사용해서 사람의 의사나 관념, 사상이나 사물의 상태 등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죠. 문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느냐,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 접수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작성 주체에 의한 분류를 보겠습니다. 자, 작성 주체로 의해서 분류는, 작성 주체에 의한 분류는 공문서와 사문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공문서는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공무장 혹은 공적인 일로 작성 또는 접수한 문서를 공문서라고 합니다. 공무적인 일이죠. 그리고 사문서는 개인적인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작성한 문서를 사문서라고 합니다. 공문서의 경우는 법적으로 공문서입니다 라고 하는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공문서는 법적인 규정에서 의미하자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 권한 내의 소정의 형식에 따라서 작성한 문서를 우리는 공문서라고 형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법으로도 또 다른 용도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우선 그런 공문서의 기본적인 형태는 행정기관명 이렇게 해서 공적인 기본적인 문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하위에 또 어떤 첨부해야 될 문서들이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유통 대상에 의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유통 대상에 의한 분류는 사내문서, 사회문서, 전자문서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지만, 사내문서를 우리는 대내문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사외문서를 대외문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유통에 대한 문서이다 보니까 유통되지 않는 문서, 즉 유통되지 않는 문서, 내부 결제 문서를 우리가 유통되지 않는 문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부 결제 문서를 유통되지 않는 문서로서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부로만 결제해서 우리 기관 내에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정 기관, 특정 회사 내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로 발송하거나 발송 대상이 되지 않는 문서를 우리는 내부 결제 문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내 문서라고 해서 대내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대내 문서는, 즉 사내 문서는 해당 기관 내부의 지시, 명령 또는 협조를 하거나 보고 또는 통지를 위해서 수발한다는 이야기는 수신 혹은 발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부 통지를 위해서 수신 또는 발신하는 문서를 대내 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는 다시 해당 기관 내부에서 보조기관 혹은 학교라고 한다면 학교와 관련되어져 있는 기관이 있겠죠. 교육청이라든지 혹은 다른 학교를 의미하는데요. 해당 기관 내부에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 간에 협조하거나 또는 통지를 하기 위해서 수신, 발신하는 문서를 대내 문서라고 합니다.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가 경북 예고로 문서를 발송을 한다면 대내 문서가 되겠죠. 사내 문서라고 합니다. 대외 문서는, 자, 사외 문서라고도 합니다. 대외 문서는 국민이나 단체 또는 외부 행정기관과 수발하는 문서죠. 자,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가 교육청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 문서를 발송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대외 문서라고 합니다.
전자문서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서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거나 또는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로서 공적인 문서, 즉 공문서의 일반적인 기한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전자문서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유통 대상에 의한 분류로서 사내문서, 사외문서, 전자문서 혹은 대내문서, 대외문서, 전자문서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처리 단계에 의한 분류는 꽤나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처리 단계에 의해서 문서를 어떻게 처리하는 단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문서를 여러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외부에서 문서가 왔어요. 그러면 그 문서를 접수를 해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외부에서 문서가 현재의 기간, 예를 들어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로 문서가 발송되어져서 도착을 했다면 이 문서를 접수를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들을 우리는 접수문서라고 합니다. 접수문서. 자, 그리고 문서를 배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문서를 접수를 했어요. 그쵸? 문서를 접수를 하면, 자, 접수 문서를 배포 절차에 의해서 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과로 배포하는 문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시청에서 문서가 하나 왔어요. 환경에 관련된 문서가 왔는데 환경과 관련되어져 있는 문서는 환경과에서 처리를 하겠죠. 근데 이 환경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서이기도 하지만 도로교통과 관련되어져 있으면 이 문서를 절차에 따라서 도로교통과로도 배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문서를 우리는 배포문서라고 합니다. 자, 기한문서라고 합니다. 기한문서는 결제권자가 결제를 받기 위해서 어떤 특정 기한의 형식이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공문서 양식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하나의 그것도 기한문서에 해당이 되죠. 자, 잠시 살펴보자면 이와 같은 문서들을 의미합니다. 자, 기한 형식에 따라서 작성한 초안 문서를 우리는 기안 문서라고 합니다. 혹은 다르게 이야기해서 결제 문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첩 문서라고 합니다. 이첩 좀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첩 문서는 자, 배포 문서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포 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서로 이첩하기 위해서 기한된 문서를 이첩 문서라고 합니다. 자, 배포 문서가 내용이 다른 부서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한다는 이야기죠. 즉, 받은 문서를 다른 부서로 다시 보내어서 알리는 것을 우리는 이첩이라고 합니다. 자, 이첩 문서죠. 배포 문서를 담당 부서로 이첩하기 위해서 기한된 문서입니다. 이첩은 뭐라고요? 받은 문서를 다른 부서로 다시 보내어 알리는 것을 이첩이라 합니다. 공람이라고 합니다. 공람문서는 자, 많이 이제 하는 건데 열람을 하는 거죠. 열람을 이 문서를 누구나 다 보아야 돼요. 그죠? 배포 문서에서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다른 부서나 다른 사람에게 보고 또는 열람할 때의 문서예요. 자, 이것을 공람 문서라고 합니다. 합의 문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합의 문서는 기한 문서 중에서 기한 내용과 관련되어져 부서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합의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자, 부서의 협조를 타 부서에서 얻기 위해서 하는 합의 문서가 있고요. 시행 문서라고 합니다. 결제권자의 결제를 받은 기한 문서가 있겠죠. 그 결제 문서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 발송을 하기 위한 작성된 문서를 의미하고요. 혹은 다른 말로 발송 문서라고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자, 시행 문서는 다른 말로 발송 문서라고도 하는데요. 결제권자의 결제를 받은 기한 문서입니다. 즉, 이 기한 문서를 외부로 발송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을 의미하죠. 혹은 시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완결 문서라고 합니다. 완결 문서는 결제 문서가 시행되고 사안의 처리가 완료가 되어져 있는 문서를 완결 문서라고 합니다. 자, 시행 목적에 따라서 이 문서가 시행이 끝난 것을 의미한 거죠. 자, 보관 문서라고 합니다. 문서와 관련된 모든 처리 내용이 다 이미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문서는 이제 보관이 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나중에 혹시나 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서를 보관을 해 둬야 되는데요. 이렇게 뭐 처리 결과가 끝난 문서를 보관하는 것을 보관 문서라고 합니다. 자, 자료의 가치가 꽤나 높아요. 그래서 이 자료의 가치로 인해서 특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되는 문서를 우리는 보존 문서라고 합니다. 보존 문서. 그래서 보존 문서는 뭐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문제이죠. 폐기 문서는 보존 기간이 종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는 문서를 우리는 폐기 문서라고 합니다. 자,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문서 관리를 위해서 처리 단계별로 문서를 분류하는 경우에 각 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자, 문서 관리를 위해서 처리 단계별로 분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접수 문서라는 게 있었죠. 외부로부터 접수된 문서를 우리는 접수 문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공람 문서죠. 배포 문서 중에서 여러 사람이 돌려보는 문서를 우리는 공람 문서라고 하는데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열람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세 번째 보존 문서가 있습니다. 일 처리가 끝난 완결 문서로서 해당 연도 말까지 보관하는 문서가 보존 문서인가요? 자, 보존 문서는 뭐라고 했나요? 자료의 가치가 일정 기간 동안 자료의 가치가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일 처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자료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 일처리가 끝난 완결 문서로 해당 연도 말까지 보관하는 문서는 어떤 문서죠? 보관 문서입니다. 배포 문서는 접수 문서를 문서과가 배포 절차에서 처리과로 배포하는 문서를 배포 문서라고 한다 라고 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건 한번 같이 풀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문서에 기하는 일반적으로 문서의 형식으로 함을 문서에 무슨 문서의 형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서에 기하는 정답은요, 전자문서가 되겠죠. 자, 앞에서 문서를 유통 대상에 의한 분류로서 이제 대내 문서, 대외 문서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 대내 문서를 우리는 사내 문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외 문서를 사외 문서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지금 사내 문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내 문서는 조직 내부에서 지시, 명령 또는 협조를 하거나 보고 또는 통지를 하기 위해서 수신 혹은 발신하는 문서를 사내 문서라고 합니다. 자, 혹은 다른 말로 대내 문서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학교는 뭐 학교를 예를 든다면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혹은 뭐 옆에 있는 경북예고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은 교육청 소속에 뭐 있는 같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조직 간에 그 어떤 문서를 통해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혹은 협조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문서를 수신 혹은 발신하는 문서를 우리는 사내 문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대내 문서라고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내 문서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실래요? 사내 문서는 두문과 본문 그리고 결문으로서 이렇게 문서를 구분을 하고 있고요. 두문에는 수신자명, 발신자명, 문서번호, 발신연월일 그리고 본문에는 제목, 주문 그리고 결문에는 담당자명, 담당자 직위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죠. 자, 이렇게 이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두문이라고 하고요. 본문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본문 이쪽 영역을 우리는 본문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결문이라고 합니다. 자, 수신자명은 직위와 성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발신자 두문에서의 발신자명은 문서를 누가 발신하느냐 발신자의 성명이 있어야 발신자와 발신자의 성명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문서 번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문서를 하게 되면 이 공문서가 어떤 기관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기관의 어떤 부서에서 만든 문서다라고 하는 문서 번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문서 번호를 기재를 해야 합니다. 자, 발신 연월일이 언제인지도 표시를 해야 되고요. 자, 연월일을 생략할 경우 마침표로서 구분을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2020.05.010.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연월일을 표시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사내 문서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보고 문서가 있고요. 지시 문서가 있고요. 연락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문서가 있습니다. 자, 보고 문서는 업무에 대한 현황, 그리고 경과, 결과 등을 보고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보고 문서라고 합니다. 즉, 보고할 때 작성하는 문서죠. 자, 종류로는 일개표, 그리고 출장 보고서, 조사 보고서 등 어떤 보고의 형태를 띠는 문서를 보고 문서라고 합니다. 지시 문서가 있습니다. 지시 문서는 위에서 어떤 업무를 지시를 하는 하부로 전달하기 위한 업무를 전달하기 위한 문서를 지시 문서라고 하는데요. 즉 조직 상부에서 하부로 명령 전달을 하기 위한 문서를 지시 문서라고 합니다. 명령서라든지 지시서 혹은 통지서, 기획서 등이 지시 문서에 해당합니다. 연락 문서는 조직이나 부서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를 연락 문서라고 하고요. 업무 연락서, 조회서, 조회문서, 회담문서, 통지서 등이 연락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기록문서는 기록을 통하여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문서를 의미하고요. 기록과 보존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회의록이라든지 의사록이라든지 인사기록카드, 전표 잠구 등 협의록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록 문서에 해당이 되죠. 자, 사외 문서, 대외 문서라고 다 하는데요. 조직
외부의 상급 기관이나 하급 기관,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발생되는 문서를 사회 문서라고 합니다. 자, 수신자명, 두문, 얘도 마찬가지로 두문과 본문, 결문으로 나누어지고요. 두문은 수신자명, 발신자명, 그리고 문서 번호가 있고요. 자, 발신 연월일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마침표로서 년, 월, 일이라고 하는 한글 문자를 쓰지 않을 경우에 마침표로 사용을 합니다. 본문은 자, 제목과 전문, 주문, 발문으로서 이렇게 문서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결문에는 뭐 주신이라든지 첨부 문서가 들어가거나 할 때 결문이 표시가 결문이라고 하죠. 자, 사외 문서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문서가 있고요. 의뢰 문서가 있습니다. 자, 거래 문서는 조직관, 즉 기업 혹은 기관 간 거래 내역 등이나 업무 관계를 위해서 주고받는 문서를 거래 문서라고 하고요. 통지서, 주문서, 업무 요청서라든지 업무 의뢰서라든지 조회, 독촉장, 항의서 혹은 사과문 등등등 뭐 이와 같은 문서들을 거래 문서라고 합니다. 의뢰 문서라고 합니다. 친분이나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조직 간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주고받는 문서를 의뢰 문서라고 하고요. 인사장 혹은 초대장, 안내장, 축가장 뭐 등등등 부고, 연하장 등이 의뢰 문서라고 합니다. 문서를 논리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문서를 구성을 한다면 연역적으로 구성을 한다라든지 혹은 귀납적으로 구성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많이 들어보셨죠? 국어 시간에 연역적, 귀납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연역적인 것은 중요한 것을 먼저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연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혹은 두괄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먼저 상단에 앞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그에 대한 설명을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연역적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이순신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이순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연역적인 구성이 되겠고요. 귀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객관적인 사실들을 먼저 바탕을 끌어내고 난 뒤에 그를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우리는 귀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끌어내는 미괄식입니다. 미는 꼬리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죠. 꼬리의 마지막에 어떤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겠죠. 중심 생각이 담긴 중심 문장의 위치가 문단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미괄식 구성을 의미합니다. 자, 김유신 심사임당 이순신은 사람입니다. 김유신 심사임당 이순신은 죽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귀납적으로 구성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내문서, 사회문서와 관련되어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다음 중 문서의 종류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문서의 종류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명령, 지시 문서는 조직에서 계획이나 기획 등의 명령을 지시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자, 두 번째,
보고 문서에서는 장표, 전표, 일개표 등에 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보고 문서에는 장표, 전표, 일개표 맞나요? 일개표는 보고 문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전표라든지 장부라든지 이런 말은 보고 문서가 아니라 뭐였죠? 기록 문서였죠. 그래서 장표, 전표는 보고 문서가 아니라 기록 문서였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나머지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연락 문서는 업무를 연락을 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것으로 업무 연락서 그리고 통지서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록 문서는 기록과 보존을 위한 것으로 인사기록 카드가 속합니다. 맞는 말이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한번 풀어 보시겠습니까? 다음은 사회문서의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본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 문서의 본문이 어떤 종류가 있었죠? 자, 풀어보셨나요? 네, 사회 문서의 본문에는 제목, 전문, 주문, 말문이 있었군요. 자, 쭉 보니까 주문, 그리고 제목도 있었고 전문도 있었네요. 그 뒤에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추신이라는 말은 어디에 있었어요? 결문에 있었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음 중 문서의 논리적 구성에서 연역적 추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연역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게 연역적 추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자, 연역적 추론 방법이 어떤 거였죠? 일단 중요한 말이 먼저 앞에 나오던 두 갈식 구성의 원리를 우리는 연역적 추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사람이 먼저 중요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때문에 중심 생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중심 생각이나 1번 주제를 해당 문단의 처음 위치에 구성한다. 연역적 추론 맞는 말이죠. 두갈식, 미갈식, 양갈식으로 구분해서 구성한다. 뭔가 좀 애매한 말이군요. 세 번째,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중심 생각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네 번째, 문단의 뒷부분에는 중심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적습니다. 자, 중심 생각이 먼저 오고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이 뒤에 오는 것이 연역적 추론 방법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를 해결을 해 보실래요? 직접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 간단하죠. 다음 문장의 논리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요. 자, 먼저 대전제가 있습니다. 음식점의 성공 조건은 역세권의 점포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다. 소전제는 땡땡 햄버거는 서울역 앞에 점포를 개점한다. 결론 땡땡 햄버거는 성공할 수 있다. 어떤 데에 대한 방법인가요? 반증법인가요? 귀납법인가요? 대주법인가요? 연역법인가요?
자, 먼저 중요한 말이 앞에 나왔죠. 그리고 뒷부분에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방법이라고요? 연역법이었죠. 자, 오늘은 제10강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